울산에서 우리 애총 회장님으로도 또 역임하시고 또 옛날 또 명문 울산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또 재직도 하시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임 국장님은 제가 80년대 후반에 예. 처음 뵀어요. 80년. 그때 초임 기자로 초임 기자였죠. 저 방통통신대학교 그때 이제 강의를 나갈 때인데 그때 방송통신대학교 거기에 취재를 몇 번 나오셨어요. 예. 기억이 생생납니다. 우리 이충호 작가님이죠, 이제 그죠? 예, 뭐 작가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뭐 그 나는 이한남 우국의 길 그러니까 도산성에서 다시 쓴 임진왜란 7년 실록 소설 예. 나는 이한남 우국의 길을 쓰신 작가님으로 소개하는 게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충호 작가님 모시고 임진왜란부터 예. 시작해서 또 정료재란까지 또 지금 학성공원인데 예, 도산성 예. 전투까지 이 소설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게 책 제목이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국의 길, 또 나는 또 한남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예, 그 나는 동기가 있나요? 예, 나는 이 한남은 그 우국의 길에 나오는 그 주동 인물, 그 주인공이시고요. 근데 울산의 의병장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어느 분일까 이렇게 이제 글을 쓸 때 생각하다 이한남 장군이 가장 중심에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우국의 길은 모든 그 당시에 그 의병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 한남 그 공의 우국의 길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울산에서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 한남 이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뭐 워낙 이해 또 뭐 그 충숙공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대연배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을 워낙 또 많이 아는데 이 한남이라고 하면 참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남 장군을 이렇게 이 소설 속에서 또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이 한남 장군을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임진왜란에 실제로 올해가 임진왜란 429주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1592년도 선조 25년 그렇죠. 그 4월 13일 날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올해가 429주년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동양 삼국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 삼국에 돌아가는 어떤 정세라든가 국제적인 그것이 어쩌면 400년 전에 그 상황과도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패권주의 어떤 이 국제 질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상당히 그 시대와 흡사하고 또 이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또 정치를 뭐 직접 하시는 위정자들 이런 분들의 그것도 행태도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그것이 너무 닮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몸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구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당시 429년 전에 도산성에서 일어났던 도산성 전투가 이 실제로 그 극동아시아의 어떤 질서를 바꿔놓게 되거든요. 그런 중요한 전쟁인데도 도산성 전투가 뭔가를 모르고 있고 울산 사람조차도 잘 울산 사람조차도 상당수가 도산성이 뭔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재조명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뭐 어떤 소설은 여러 가지 의도에서 씁니다만은 그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것이 오늘날 현 시대에 하나의 거울이 되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역사 소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는 이한남 우국의 길이라는 제목을 택하고 또 이거를 쓰는 동안 상당히 그 자료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것은 소설도 뭐 여러 권 나오고 박종화 선생을 비롯하여 뭐 여러 유명한 분들이 소설을 썼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박종화 선생님이 썼던 그런 소설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너무 역사를 왜곡한 소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전쟁을 이념적인 편향의 눈을 가지고 보다 보니 그 작가의 어떤 이념적인 편향에 의해서 그 임진왜란이 다르게 조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명나라의 참전 같은 경우도 다른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 사학자들조차도 이 완전 장님 코끼리 뭐 만지는 식으로 너무 어떤 논리나 역사를 보는 눈이 편향되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바로 각색은 가능하지만 왜곡은 좀 역사 소설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왜 왜곡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요즘 이제 소설이란 말이 원래 픽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역사 소설에서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뜨면서 팩트란 말이 있어 픽션을 플러스 해가지고 팩션이란 말이 나오게 됐거든. 말하죠. 예. 상당히 생뚱맞은다는데 팩션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맞는 말. 팩트면 팩트지. 픽션 팩트에다 픽션을 좀 이게 다른 어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드라마 상으로서는 이미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다. 그런데 그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팩션이란 말이 상당히 역사의 왜곡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에 대해서 사학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네. 역사 왜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저 작가님이 쓰신 이 우국의 길에 예. 길은 그야말로 그 문헌에 의해서 또 충실했다라고 있는 평이 많은데요. 지금 준비하신 기간이 굉장히 좀 길은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이 픽션으로 쓸 때는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뭐 어느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이상하게 이렇게 픽션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 소설이란 그 생각에 다른 말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역사 소설은 적어도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역사의 그 사실과 사실 사이에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과 사실 사이에 끊어진 부분을 복원하는 역할을 그 소설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설은 실제적으로 팩트와 팩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그거는 이제 작가가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아주 작가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팩트와 팩트 사이를 연결해 가야 돼. 그래서 이번 소설은 좀 그런 중심에서 실제 지워진 역사의 행간을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그 연구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겠네. 그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자료가 실제로 지방 그 임진왜란사 뭐 이것도 있지만은 일본에 그때 그 종군했던 분들이 주로 기록을 남겼는 것은 일본 승려들이 많이 종군을 했거든요. 그 승려들이 뭐 덴케이라든가 뭐 현소 같은 뭐 이런 사람들 다 승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전쟁 기록을 남겼어요. 상당히 그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을 그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는 일본 그 종군 승려들이 썼던 그런 부분이 적나라해요.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료를 그리고 뭐 조선 왕조실록의 그 방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도 실제로 선조 실록이 있고 선조 수정실록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참 재미난 게 그 실록이 두 가지인 것은 그게 이제 집권의 시기가 선조가 지나고 나고 다른 정치적인 파당이 정권을 잡음을 해서 그 역사를 다시 조금 새롭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록이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록과 일본의 기록, 그 다음에 지방에도 많은 그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다 총괄적으로 읽어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서로가 이렇게 합치되는 합당한 부분을 고르다 보니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들 뭐 그 1592년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라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7년 해서 7년에 끝났다 7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울산이라고 하는 위치적으로 지금 일본하고 지금 그 당시 또 조선하고의 그 육상 그 해상 거리가 아주 가까운 또 대가이 후쿠오카 쪽이고 뭐 이런 걸로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이제 깊은데요. 지금 뭐 징비를 의하면은 뭐 거의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한양까지 올라가는 게 마치 그 물병에 물이 쏟아져서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뭐 진격했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파죽지세로 파죽지세죠. 올라갔는데 그게 실제로 그 대마도와 지금 부산 사이의 거리는 한 50 몇 킬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 경주까지가 50 몇 킬로가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렇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이 건너와요. 그렇죠. 오전에 출발했는데 오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가 제 1번대로 이제 조선을 침공하는데 그 4월 13일 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진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진역에 도착하고 이제 전령도 앞바다, 그러니까 지금 전령도가 영도인데 영도 앞바다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부산진성으로 이제 새벽에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15일 날이거든요. 14일 날 실제로 전투가 첫 전투가 있었고 하루 건너가 15일 날 이제 바로 이제 송상년 부사가 지키고 있는 동래성을 함락하고 그리고는 거의 뭐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의 뭐 그 과정에서는 저항하는 세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 기록이. 그리고 어느 뭐 번변한 전투를 먼저를 보고 다만 상주에 가서 이제 이일이란 장군 장군이 조선 관군이 대응하기 위해서 왔는 곳이 바로 이일 장군이 최초의 관군이라 할 수 있는 그 이일이 도착했는 곳이 상주거든요. 상주에서 첫 전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제도에 의해 가지고 상주에 그 지방 병사들이 좌병령도 마찬가지고 다 모이기로 했어요. 모이기로 했는데 거기서 기다리다가 서울에서 이일 장군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진역에 비가 오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장군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상주에 도착해 보니까 다 흩어지고 거의 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길을. 정규군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실제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최초의 정규군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수준으로 정규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래부사의 전투가 이제 사실상 첫 전투였고 아니죠. 그 두 번째 전투 14일 날 그런 거예요. 바로 송상년 아닙니다. 그게 정발의 정발의 부산진 전투가 14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13일 날 대마도로 출발해가지고 그 이제 일본군들이 여러 번대로 나누어 가지고 대마도에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마도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날 왔고 그 다음 날 전투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동네 이제 송상년 부사를 하루 만에 폐마를 그때 이제 저 경상 좌도에 그 이각이라는 그 이제 좌병사 울산 병영에 주둔하고 있는 좌병사가 그 이제 부산 그 동래성으로 가게 되죠. 그런 부분에도 지금 울산 쪽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상당히 잘못된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학자들 중에도 향토 사학자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상세히 쓰고 있지 못한데 중간에 도망갔다. 전쟁에 가지도 안 하고 도망갔다. 도망간다고 맞기는 맞는데 뭐 여러 가지라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실제로는 이각이 갔어요.
동네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전투를 하는 거 보니까 불리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14일 날 갔어요. 그리고 15일 날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 발목이 잡힐 것 같으니까 거기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후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지지 않겠나. 그런 핑계를 대고 나왔죠. 나오면서 그러면 계속 이제 도망을 가게 돼. 이각이라는 하는 건 실제로 좌병령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울산의 좌병령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54단, 39사단 뭐 다 합쳐놓은 정도의 큰 거거든요. 그럼 좌병령에서 관할하는 것이 안동, 뭐 상주 이하, 대구, 그 다음에 김해를 해가지고 부산까지, 울산까지, 이 경주까지 이 엄청난 바운더리에 그것을 이제 이각 장군이 실제적으로 통솔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총사령관이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 상황이 말해서 어업지절 자동적으로 다 내려준 것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양까지 가는 길이 거의 그 물병에 화병에 물이 쏟아지듯이 갔다고 표현해놨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이제 그것도 봉수체 참 재밌는 게 봉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이제 봉수를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가다가 다른 쪽으로 가버려야 되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이제 파발마가 달려가가지고 그걸 알려주다 보니까 실제로 부산에서 다 점령되고 이 부대가 밀양을 거쳐가 갈 무렵에야 서울 한양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참혹한 현상이 그때 벌어지게 돼. 참 이해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렇대요, 그죠. 그 지금 광군이 사실 오합지졸이고 그야말로 사단장급에 있는 장군이 그냥 도주를 해버리고 예. 이런데 결국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의병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울산의 상황하고 의병이 이렇게 의병 창의 과정 울산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 그 책의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나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울산 의병 창의 과정. 제 1지는 권희 씨가 그 이제 4월 13일 날 전영도에 도착해서 14일 날 첫 전투가 있었고 그 밀양을 향해서 서울 이제 상주 쪽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 뒤에 제 2번대 갓도 기요마사가 이제 다시 부산성에 부산에 오면서 이 갓도 기요마사가 행군해 왔던 지역은 부산에서 언양 쪽 양산을 해가 언양 쪽으로 해가지고 울산을 20일 날 그래서 4월 20일 날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약 한 6일 정도 뒤가 되죠. 그러니까 고뇌 씨보다도 와가지고 울산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갖는 것이 경주로 가요. 경주를 21일 날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령이라 할 것 없이 그저 스쳐가는 그저 이렇게 그죠. 그런데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전령을 하고 흩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잔류군을 중요 기지에다가 두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 울산에도 잔류군을 두고 갔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경주에도 두고 갔거든요. 그때 23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경주 전투가 있었는데 23일 날 기박산성 그때는 이제 하물산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물산성이 왜 하물산성이냐? 그게 이제 큰 절이 있는 그곳을 하물산이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박산성의 그 신흥사 그 중심에 그래서 하물산성이라고 했는데 그 하물산성에서 4월 23일 날 창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빨리 창의를 하게 되었던 배경은 그 1년 전에 울산의 그 유명한 그 어떤 문필가들 그리고 평소에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무룡산에 모여가지고 시배를 해요. 그러니까 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이제 풍류로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시국이 조금 어수선하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전쟁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하자. 1년 전에 그런 어떤 예감 비슷한 것으로 그런 시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놓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4월 23, 전쟁이 발발하고 며칠 만에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조직망에 의해 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모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성 그게 이제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동래가 되고 그때 벌써 준비를 하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23일 날에는 그 우리나라 역사상 어병거로는 그 곽재우 장군이 어병을 했는 것보다 하루가 빨라요. 그렇다.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사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어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도 그럼 곽재우 장군은 그 어병의 수도 처음에 그 창의한 게 거의 10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울산의 경우는 아주 어병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거의 몇백 명이 되기 네. 때문에 그 규모로 보나 조직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 실제로 창의하는 그 과정에서 곽재우 장군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역사 기록이 울산의 지방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뭐 좀 소홀히 했달까 아니면 향토 사학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가 정립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소설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어떤 차원에서 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4월 23일 날 어병이 창의를 하게 되면서 일종의 그 경주 쪽의 어병들도 참가를 하게 되죠. 그 경주 쪽의 어병이 참가하게 됐던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박산성에 왜 여기 가서 그 본거지를 정했을까? 이게 뭐 향토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거는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기박산성이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라 시대에 이미 왜구가 침입하는 루트가 바로 저게 주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수렴바다. 예, 공암이라 그때는 공암이라 그랬어요. 공암 바다를 통해서 왜구들이 침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기박산성 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석촌이라고 아니습니까? 그 양남. 네, 양남 쪽. 양남 그 하서천을 따라 네. 쭉 가면 그거로 가면 그 입실 쪽으로 넘어가 경주로 진입하기 좋은 코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왜구들이 많이 침투를 하니까 여기 아마 이 어병 창의를 할 때도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중요한 적이고 이미 거기 또 성이 있었어요. 신라시대 영성이 있었거든요. 네. 신라시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성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쉽게 어떤 본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첫 창의를 하게 됐던 거예요. 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대한민국의 역사 쪽에서 의병의 역사는 사실은 울산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런 쪽 소설에도 나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또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 1년 전부터 국제 정세를 그렇게 살펴서 이렇게 이런 또 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본다면은 참 그 의병의 역사를 뭐 하루 앞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역사를 다시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울산이 대한민국 조선시대 의병의 가장 중심지였다. 중심지고 최초의 의병 창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이제 7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의병의 역할을 참으로 제대로 한 의병은 울산 의병이었고 물론 이제 곽재우 장군의 의병은 그 이제 경상 우도 쪽이었거든요. 그래 전라도 진출하는 외병을 막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곽재우 장군은 의병사에서 어떤 중요한 그거를 참 높게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울산 의병은 곽재우 장군의 의병과 또 다른 중요한 거리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전공이 또 있죠. 울산의 임진왜란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까지 가서 평양전소에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회군을 해온다. 그 일본군들이 후퇴를 하게 된다 아닙니까? 후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남해안 각 그 성으로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성으로 흩어지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오느냐 서생보성에 거기에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고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 외교성으로 가게 되고,
탁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남해 안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딱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중앙에서 이루던 전쟁이 바닷가로 가면서 그 바닷가 중심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네. 그거는 이제 그 북진을 할 때는 그 하나의 그 대전투였지만은 바닷가에서는 이제 사소한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식량이라다 이런 걸 다 보급선에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가서 이제 경주성을 공격한다. 그 이제 갓도가 주로 경주 안강, 곡창지대 안강 쪽에 가가지고 이제 쌀을 갖다 이렇게 또 약탈을 해와야 되고 이러니까 전투가 울산 중심 경주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다른 데는 휴전 상태에 있었지만은 울산과 또 순천 같은 순천은 그래도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천은 울산하고 어떤 지역적이 다르거든요. 울산은 왜냐하면 경주라는 그 다음에 안강 곡창제들을 비롯하여 뭐 안동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갓도가 후퇴하고 있을 상황에도 안동까지 진군을 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울산 어명들은 계속해서 갓도군과 싸우게 되는. 네. 7년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어명이 갖는 그 의미와 그리고 또 그 어떤 그분들의 공적은 상당히 치대하다고 이렇게 봐야죠. 연구가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제 사실은 그 강화 조약을 맺혀서 정전이 되는데 이제 정전 협정을 또 사실 깨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또 침공을 해오는데 그게 정유재란 1957년 아니면 그래서 7년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는데 그 정유재란하고 또 도산성 전투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 실제적인 도산성 전투는 정유재란 때 이루어지거든요. 네, 정유재란 전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1, 2차 정유재란. 근데 여기에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이제 1차에 그 심유경이 와가지고 그 협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니 씨는 상당히 그 평화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장군이지만 원했는 사람이고 심유경도 어떻게 자기가 이거를 강화를 맺어보고 싶었는 게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맺자 했는데 조건이 달랐는 게라. 그러니까 일본의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하는 것은 자 조선의 4개 도를 할량해라. 그러니까 조선의 4개 도 같은 반아닙니까? 조선의 절반을 내보고 떼어다오. 명나라 황제 딸을 갖다 내한테 시집 보내라. 여러 조건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조선에서도 안 되고 명나라에서 떨어지지 못해. 이거 도저히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권희씨 장군하고 심유경하고 짰는 기라요. 이래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속이고 일본에 갔는 기라요. 그 심유경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래 권희씨도 그 당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지만 왜냐하면 요즘처럼 정보가 이렇게 발달된 그 사회가 아니니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히데요시에게 명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일본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심유경이가 가가지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뭐 웃으면서 돌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란 것이 밝혀지죠. 그거를 읽어주는 그러니까 그 히데요시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주는 참모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희씨가 읽을 때 요거는 명나라에서 다 들어주기로 했다. 요렇게 읽으라 했는데 그 사람이 글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떨리는 게라. 잘못했다. 자기 목이 날아갈 파니까 그거를 그 권희씨하고 심유경이 말하는 대로 안 읽고 사실대로 읽어버렸는 거야. 거기에서 히데요시는 완전 지금까지 속았다는 걸 알고 진군해라. 다시 침략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유재란은 그게 이제 76년도 그죠? 그러니까 76년도 아니고 그래 1596년도쯤 되는데 96년도 가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쟁 그게 명령이 그의 이제 가을 겨울 사이에 떨어지니까 그 이제 일본군들이 건너온 거는 겨울에 건너온 사람도 있고 초봄에 건너온 정월달에 건너온 사람이 그래서 97년도 이제 정월달에 거의 대다수가 건너와서 다시 옛날에 그 자기들 성에 가가지고 그걸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과정도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죠. 그 드라마틱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는 다시 긴장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은 잠잠하게 성만 지키고 있어요. 전쟁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6월 달
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만은 실제로 전쟁은 한 7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전쟁의 정유재라는 그 저쪽으로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갔어요. 그걸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남원 쪽에 그다음에 갓도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창녕을 거쳐가지고 창녕 황산 아니습니까? 밀양을 해가 창녕 황산 곽재우 장군이 있는 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황산을 하도 국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를 피해 가가지고 황석산성이라는 그 유명한 그쪽으로 가가 전투를 하면서 전주로 입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권희 씨는 바로 이제 그 남원을 점령하고 전주로 가거든요. 전주에서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마귀 제독이 조선에 이제 다시 왔을 때 직산이라는 지금의 그 천안 부분인데 직산 전투가 있어요. 그 소사평이라는데 소사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패했더라면 정유재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갔을 건데 그때 그 소사평 전투에서 뭐 천만리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그 일본군을 무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기네. 그게 진짜 반전이죠. 완전 거기에서 그 전투는 엄청난 전투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후퇴하고 이제 그 관군과 뭐 어병들이 이제 다시 그걸 갖추어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다시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다시 남해안 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갓도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 다시 초기했구나. 우리가 이제 그 서생포 성에 있으면 안 된다. 울산에 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10월 3일 날쯤 돼요. 네. 그래서 10월 3일 날 정세를 보고 10월 4일 날 성을 썼도록 그 아사노라는 자기 부관이 있어요. 아사노는 자기 부자가 이제 한국 그게 이제 왔는데 아사노에게 명령해가 내가 딱 보았는데 그게 아주 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다와 접해 있고 언제나 그 사람들은 도망갈 그거를 바다와 접해 있는 걸 하도 딱 찾으니까 도산이 나왔는 게 그 요즘 학생 그렇죠. 공원을 알려 있는 그 산인데 거기에다가 성을 사라. 하루 만에 결정을 해가 그 다음 날부터 성을 사요. 10월 4일 날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성을 사가 2개월마다 2개월 만에 그 성을 사요.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병령성의 그 석재를 그다음 울산 읍성의 석재를 운반해가 밤낮 없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쌓다 보면 2개월 만에 끝나고 그게 이제 12월 3일 날 그게 축성이 끝나게 돼요. 그런 찰나에 12월 4일 날쯤 이제 그 일부가 그게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12월 3일 날은 뭐냐면은 이제 명군이 진격을 하게 돼요. 동공가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마귀 장군이 이제 울산 쪽으로 진격을 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3일 날 들어가는 날 서울 쪽에서 한양 쪽에 출발해가 내려오는 날짜 걸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12월 17일쯤 울산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그것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산성 전투가 조명연합군이 일본을 이제 이긴 전투인가 아닌가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3일 날 전투가 시작돼요. 17일 날 좀 왔는데 그 23일 날 전투가 시작돼 가지고 12일 동안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넘기게 되는 거죠. 1월 달까지 1월 4일 날까지 전투가 돼요. 그동안 비도 오고 막 쫙조건석에서 했는데 이 전투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전쟁이 왜? 명나라의 모든 장군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직결했어요. 왜냐하면 전투는 그 뒤에 2차 전투에서는 사로병진 측에 의해서 네 곳을 동시에 진격을 해가지만 1차 도산성 전투에서는 그 전투가 실제로 도산성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 이제 전부 다 그 원군을 청해 오게 되는데, 그럼 명나라 모든 유명한 장군, 파세라다가 무슨 장군들이 총동원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의 그 유명한 장군들도 거의 다 총동원되는 전쟁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원정으로 와가지고 원군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박강 여기 이제 원군이 올 때 태박강역에서도 원군을 못 얻게 이제 명나라 군으로 막고 또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되었는데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느냐 하면은 그 일본군들이 도산성에 들어갈 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갔거든요. 자기들이 2개월마다 성을 하고 저쪽에서 내려오니까는 자기들이 군량미나 이런 것을 충분히 비축해둘 그게 없었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성을 급하게 쌓으면서 운물을 팔 이런 생각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막상 있어 보네. 신라 딱 들어가 보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식량이 이틀, 3일밖에 없었는 게라. 그 절체절명의 그런 거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량미가 없어서 거의 다 포위가 된 상황이니까 거의 다 뭐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되고 거의 절반은 기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아닙니까? 식수가 없죠. 식수를 다 차단해버리죠. 그러자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12월 27일 날에 그때 비가 오니까 핏물이 막 이렇게 젖었는 그거를 갖다가 핏물을 받아가 막 헝겊을 짜가 옷에 해가 묵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고 뭐 말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피를 마시다는 이런 거인데 자 아까 질문하신 그러면 이긴 전투냐 그 패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보는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본군이 많이 죽기는 많이 죽었어요. 그 병사가 많이 죽기는 많이 죽고 거의 패망의 단계 그 며칠만 더 했더라면 일본군은 완전 그 갓도군은 거기서 이제 뭐 완전 다 전멸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원군이 오면서 결국은 전쟁 상황이 좀 달라지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하나의 그거는 양호가 경리고 마귀가 제독이거든요. 네. 경리가 한참 위에라 이거. 네. 이 경리 양호는 문관 출신이었는 게라. 무관이 아니고 마귀는 무관이지만 이 그래가 약간 겁이 많고 이 전쟁의 그게 전쟁에 대해서 논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네 거기서 경리 마귀는 전쟁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경리가 양호가 후퇴를 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원군이 온다고 하니까네 그 원군에 뭐 몇십만 명이 오는데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밤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밤 한 뭐 요즘 시간으로 한 9시 전으로 해가지고 밤에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고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인데 후퇴를 하니까 이 원군들이 왔던 사람이 뒤쫓아가가지고 후퇴하는 군인들을 거의 많이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도산성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갓도가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서정포 성으로 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패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선과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 패배했다고 하기보다는 전쟁의 일종의 뭘까까 싸우지 아니하고 조금 테러를 열어주고 예. 예. 그러니까 패전은 아니고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패전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 가지고 기록을 남긴 이유는 이런 어려운 악전 고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겠죠. 예. 뭐 그런 걸로 본다면 또 일본은 또 일본대로의 그런 뭐 정신적인 승리를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가토 기요마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학성 도산성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실제 일본에 가서 성을 만들 때는 예, 구마모토 팔고 구마모토 성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잠자리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고구마 줄기로 다다미를 고구마 줄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거의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예. 뭐 간단하게 좀 해주면 그 두 장군이 이제 가토 기요마사와 거기서 이제 오니시 유키나가가 있는데 요 두 장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면 도산성 전투가 두 분이 있었어요. 그 1차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후퇴를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이 서생포 성으로 물러갔던 가토가 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17일 만인가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네. 그 도산성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명령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가토가 도산성에 와가 진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8월 18일쯤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돼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것이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지죠. 그런데 그 정보가 그 일본하고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조선에 조선과 명나라군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군이나 조선에서는 이거는 이제 승기를 잡은 전투다. 뭐 어차피 자기들은 패전 물러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2차 도산성 전투라, 그게 사로병진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귀는 이제 이쪽으로 좌로로 해가지고 도산성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고니씨는 저기 이제 서로로 가고, 그 다음 중로에 또 이제 동일원이라는 사람이 중로로 가고, 어디로 가는, 중로는 사천 쪽이거든요. 사천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로가 사로라요. 사군, 이순신 장군의 사로병진. 그래서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사로병진책을 가지고 완전 전멸하면서 몰아내자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전투가 9월 며칠 날, 그러니까 8월 18일 날 그 도요토미가 죽고 9월 17일 날인가부터 전투가 본격화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7일쯤을 전투를 해요. 그 2차 도산성 전투가 억수로 치열했어요. 그것도 역시 치열했어요. 엄청 치열하고, 또 그때 어병들이 제일 울산 어병들이 열심히 싸웠다고. 왜냐하면 그 지형 정세도 그렇고 울산 어병들은 그 피해를 또 많이 입게 돼요. 그런데 이제 7일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나? 사천에 갔던 동일원, 그것도 제독이라요. 그러니까 그 중로 제독이 사천성전 때 패배를 하게 돼요. 자기들보다도 병사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본 군에게 동일원 군이 패배를 하게 되는 거라. 그 소식을 듣고 마귀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거 하니까 일단 경주적으로 후퇴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7일 만에 경주적으로 후퇴하면서 그게 이제 도산상 1, 2 전투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강 상태로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18일 그때 이제 철군을 하게 되죠. 갓도가. 그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 철군 명령을 받고 11월 18일 날 갓도가 이제 도산성에서 도산성 불을 찌르고 도산성에 이제 군사를 다 이제 그렇게 철수시키게 되죠. 그때 19일 날은 바로 이제 노량에서 고니씨가 이제 순천 외교성에서 그거 다 탈출을 해야 돼. 자기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니까, 뇌물을 주고 탈출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노량, 거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그거 하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그 노량해전이 그 이튿날, 도산성이 불타는 그 이튿날. 그런데 그 이제 도산성은 불을 질렀는데, 자기들이 나가면서 불을 찌는데 그 불 타는 게 그 이튿날 타고 있었는데, 그날 그 이튿날 그게 이제 노량해전에서 자기들이 패망해가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이렇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장군에 대해서도 한번 두 장군 이야기는 좀 너무 길어서 안 되겠고요.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임진왜란, 예. 또 정유재란 통틀어가지고 이 책에 녹아들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 전투적인 상황, 또 이런 그 역사 사실 문헌에 기초해서 책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책이 결국은 울산이 대한민국 의병사의 예. 새로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연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연구가 되어야 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되지만, 상당 부분 지금까지 잘못된 그 부분을 바르게 잡아서 이렇게 소설화 시켜놨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역사서를 쓰는 기분으로 썼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픽션으로의 소설이 아니고 가장 역사의 정사에 버금가는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울산 어병사라든가 한국 어떤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업영사는 지금까지 울산 업영사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책이 상당히 좀 어떤 울산 업영사를 재조명하고 특히 울산과 경주 이 업영들의 어떤 상관성과 그런 것을 의미 있게 부각하는 그런 소설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아주 기지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아주 우리 또 이한남 장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예, 또 우리 의병의 역사, 또 대한민국에서 의병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다시 연구돼야 되는 또 재조명의 또 계기가 되는 예. 또 책이 되고요. 또 청소년들이 또 많은 또 이 책을 통해서 예. 또 울산의 역사를 새롭게도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좋은 감사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상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